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올림픽대교입니다. 올림픽대교는 케이블이 양쪽에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이 올림픽대교의 도로면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성입니다. 24개의 케이블이 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기온은 23도 정도 기온이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정말 운동하기에 최적의 날씨 기온입니다.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시 한번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몇 분 보입니다. 제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 말씀드린 것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이 200여 년 전에 한 15년 정도 유럽 대륙을 평정하면서 남겼던 최고의 업적은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면서 남겼던 그 유명한 명언이 나폴레옹 법전과 관련이 됩니다. 달리는 분들 추월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언을 남기기를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자전거 출근길에 유튜브 촬영을 했었고요. 지금 자전거 퇴근길에는 제가 나폴레옹의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에 관하여 또 나폴레옹이 좋아했던 와인 또 꼬냑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동호회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추월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인류 최초로 알프스를 군대를 이끌고 넘었던 인물은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약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코끼리 부대와 함께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피레네 산맥을 넘고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을 했었습니다. 그게 기원전 218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서기 800년 전으로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네 분 중에 한 분인 샤를마뉴 대제 이분도 알프스를 넘은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99년 그때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지는 수보르프 장군도 알프스 산맥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00년 5월 말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학창시절에 많이 보셨던 그림,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 모습을 담은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의 참고서 브랜드 완전정복의 표지 그림이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은 그려진 시기가 바로 나폴레옹이 1799년 11월 9일에 30살의 나이로 쿠데타를 통해서 실권을 장악하고 제1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제1통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1800년 5월 말에 드디어 알프스 산맥에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습니다. 생베르나르 협곡을 군대를 이끌고 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날씨가 매우 안 좋은 악천후 속에서 병력을 이끌고 나폴레옹이 알프스의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팩트는 날씨가 굳은 악천후 속에서 일반 병사들이 다 넘어가고 햇볕이 쨍쨍 쬐는 날씨가 맑아지자 나폴레옹이 안내인의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말을 타고 넘은 것도 아니고 노새를 타고 넘었습니다. 노새. 그런데 왜 그러한 그림이 그려졌냐?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린 사람은 신고전주의 화가인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나중에는 이제 1804년에는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했을 때는 정식 궁중 화가가 되기까지 하는데요. 그 자크 루이 다비드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부터 나폴레옹을 굉장히 신봉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러한 영웅적 활약에 관하여 그림을 이제 그리고자 했던 거고, 나폴레옹 역시도 자신이 병력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가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그 화가인 다비드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동안 나폴레옹이 그 백마 위에 앉아가지고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나폴레옹이 답하기를, 이러한 영웅적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즉 내가 직접 말 위에 앉아가지고 모델로 있기보다는 그냥 다비드 화가 당신의 상상력으로 그림을, 내가 멋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말을 타는 모습을 화가 당신의 상상력으로 그려달라 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다비드가 그 그림을 1800년 5월 말에 알프스를 넘었었고, 그 다음에 6월 2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마렌고 전투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주축이었던 오스트리아군을 마렌고 전투에서 섬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프스를 넘어가는 위풍당당한 그림을 그 당시부터 그려달라고 해서 1801년부터 1805년까지 총 5장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804년 12월 2일에는 나폴레옹이 드디어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그 화가 신고전주의 화가인 자크 루이 다비드를 정식으로 궁중화가로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그림은 우리가 완전정복의 표지 그림으로 봤던 그 그림은 나폴레옹이 실제 알프스를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는 악천후 속에서 일반 병사들이 이미 알프스 산맥을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날씨가 화창해지자 그때 나폴레옹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말을 타고 넘은 것도 아니고 노새를 타고 넘어간 게 팩트인데 그러게 하면은 영웅적 모습이 표현이 안 되니까 궁중화가 다비드에게 요구하기를 연출된 그림을 화가의 상상력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진 게 바로 우리가 완전정복의 표지 모델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됐었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하단에는 바이톨 위에 한니발, 샤를마뉴 뭐 이런 이름들이 새겨져 있죠. 즉 나폴레옹이 자기 자신이 최초로 알프스의 산맥을 군대를 이끌고 넘어간 것은 아니고 기원전 218년에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또 서기 800년경에 프랑스가 존경하는 최고의 위인인 샤를마뉴 대제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알프스를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 그림의 전면 하단에 바이톨에다가 한니발, 샤를마뉴 이런 것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과거에 로마를 놀라게 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나 프랑스의 최고 위인인 샤를마뉴 대제와 거의 동격시하는 그 정도로 자기 자신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림의 하단에 바이톨에다가 한니발과 샤를마뉴 대제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의 명칭은 제목은 뭐냐? 영어로는 나폴레옹 크로싱 더 알프스, 나폴레옹 크로싱 더 알프스, 즉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 제목입니다. 그림의 제목.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으면서 또 했던 말이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참모들이 도저히 이 병력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 유명한 말을 또 하죠. 나폴레옹의 수많은 명언 중에 하나인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주위에서 다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알프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표현은 그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 표현은 현대에 와서 그러게 좀 와전돼 가지고 대중적 표현으로 그러게 많이 알려진 거고요. 실제는 어떤 표현에서 그 말이 왔냐면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를 하고 나폴레옹의 쇠퇴기죠. 그 다음에 1813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또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나폴레옹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라이프치 전투가 있기 몇 달 전, 즉 1813년 7월경에 자기의 부하 장군한테 편지를 씁니다. 자기 부하 장군이 자기보다 8살 젊은 부하 장군인데요. 나폴레옹은 1769년생, 부하 장군은 1777년생입니다. 그래서 부하 장군에게 어떻게 나폴레옹이 편지를 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장군이 나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라고 답장을 합니다. 즉 그 장군, 8살 후배 장군, 부하 장군이
나폴레옹한테 뭔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뭐 전투 전략 전술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편지를 썼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폴레옹이 답장을 쓴 겁니다. 장군이 나에게 불가능하다라고 썼는데 그것은 그러한 표현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라고 답장을 한 것에서 그 표현에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이 이제 어원이 왔다, 와전대 온 표현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폴레옹의 명언이 알프스를 넘어가면서 그러한 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나폴레옹이 또 어떤 명언을 했냐면 샴페인은 승리의 순간에 마실 가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샴페인 다 아시다시피 와인 중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샴페인은 승리의 순간에 마실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무슨 축제 이런 축하하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샴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도 승리의 순간, 나폴레옹이 40번 싸워 이겼다라는 그 많은 전투 승리의 순간에 샴페인을 즐겼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또 와인 중에 샹베르땡 와인을 좋아했습니다. 샹베르땡. 1812년 러시아 원정에 갔을 때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5주 동안이나 무려 5주 동안이나 러시아 모스크바에 체류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한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또 샹베르땡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 샹베르땡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세계적인 와인이 샹베르땡인데요. 샹베르땡이라는 말의 어원은 베르탱의 밭이다, 즉 베르탱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이라 해서 샹베르땡, 샹이 밭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베르탱은 사람 이름입니다. 즉 베르탱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이라 해서 샹베르땡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세계적인 명품 와인인 샹베르땡을 나폴레옹이 1812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그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마셨었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는 실패를 하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5주 동안이나 거기에 체류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왕 알렉산드르 1세 이런 왕들은 다 샹트페테르부르크, 옛날로 치면 레닌그라드, 요즘 도시 명칭으로는 샹트페테르부르크 이쪽으로 다 피신을 가버렸었고, 나폴레옹이 수도 모스크바에서 5주 동안이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오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항복하러 오지 않았었고, 그런데 날씨는 춥지 먹을 것은 다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에 체류한 지 5주 만에 이제 다시 고국 프랑스 파리로 귀환하는데, 그때 귀환할 때 러시아 군들이 추격을 해와 가지고 나폴레옹 군의 거의 90% 정도가 괴멸돼 버렸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나폴레옹의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인데요. 그 모스크바를 점령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긴 했지만 러시아 자체를 항복시키지는 못하고 수도 모스크바만 5주 동안 점령했을 뿐인 겁니다. 그거와 좀 대조적인 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 침공을, 그 당시 소련이죠. 구소련에 침공을 했죠. 그 작전이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1941년 6월 21일에 독소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펼친 작전이 그 유명한 바르바로사 작전인데요. 그 바르바로사 작전 종반부에 모스크바 공방전이 있는데요. 그 모스크바 공방전 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군이 모스크바 서쪽 30km 지점까지 진격했는데 도저히 모스크바 점령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은 바르바로사 작전 또 모스크바 공방전은 독일의 실패로 끝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 아돌프 히틀러도 모스크바 자체를 점령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 서쪽 30km 지점까지만 접근했을 뿐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부터 211년 전, 지금부터 211년 전인 1812년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5주 동안이나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르 1세 황제 등 러시아의 지도부는 당시 샹트페테르부르크로 피신 가가지고 항복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추운 음동설안에 혹한기에 식량 떨어지지 여러가지 군수물자 보급이 이제 러시아가 청야전술을 펼쳤었던 거죠. 모든 식량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샹트페테르부르크 과거 도시 이름으로는 레닌그라드로 피신 가버렸기 때문에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군수물자가 없어서 5주 이상 더 모스크바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퇴각을 결정했는데, 퇴각하던 도중에 러시아군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나폴레옹군의 거의 90에서 95%가 괴멸돼 버려서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한 거고, 그게 바로 나폴레옹 몰락의 시발탄이 됐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여하튼 나폴레옹이 1812년 러시아 원정 때 모스크바 점령해서 그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마셨던 게 샹베르땡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 하면은 유명한 게 꼬냑입니다. 꼬냑. 자, 꼬냑하고 브랜디 차이가 뭘까요? 퀴즈입니다. 꼬냑하고 브랜디의 차이. 정답은 세상의 모든 브랜디가 다 꼬냑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꼬냑은 다 브랜디입니다. 즉 꼬냑은 브랜디의 일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브랜디가 다 꼬냑은 아니지만 세상의 꼬냑은 다 브랜디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꼬냑에 관해서 나폴레옹이 즐겼던 꼬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의 술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이제 한 100m 남았습니다. 세상의 술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제조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발효주, 또 하나는 증류주입니다. 또 그리고 원료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곡물, 또 하나는 과일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곡물을 먼저 말씀드리면, 곡물에는 보리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도 있고, 사탕수수도 있고, 귀리도 있고, 밀도 있고, 다양한 곡물들이 있습니다. 옥수수도 있고, 다양한 곡물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곡물로 술을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리입니다. 보리. 가장 대표적인 게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곡물주의 가장 대표 주자가 보리인데요. 그래서 보리 곡물주의 대표 주자 보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를 발효시키면 맥주가 됩니다. 맥주. 그 발효주인 맥주를 다시 증류를 시킨다. 그러면 위스키가 됩니다. 위스키. 흔히 우리가 양주라고 합니다. 양주. 그 다음에 과일주가 있습니다. 과일주는 사과로도 하고 포도로도 하고 다양한 과일들이, 체리도 있고 다양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주의 대표 주자는 또 포도죠. 포도. 그래서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입니다. 와인. 그
와인을 증류시키면 브랜디입니다. 브랜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세상의 술은 제조법에 따라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을 하고 또 원료에 따라 곡물주와 과일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곡물에는 여러 곡물이 있는데 아까 뭐 옥수수다, 수수다, 사탕수수다, 뭐 보리다, 여러 가지의 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보리입니다. 보리. 자, 그래서 곡물주의 대표주자 자전거 세워뒀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8시 39분입니다. 123층 555m 기준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오늘 어제보다도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지 저녁 산책 나온 분들 또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조깅로 폭이 한 5, 6m 되고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동호, 서호 합해 3바퀴에 2563m입니다.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16바퀴가 41km, 16바퀴 반이 42.19km 마라톤 풀코스입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 기온은 한 23도 정도 됩니다. 정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운동하기에 가장 적당한 기온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현재 시각 저녁 8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주변 주민들이 산책하러 나오거나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어제보다 많은 인파들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5월 10일 수요일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는 달리기 동호회, 마라톤 동호회에서 스트레칭,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술은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누고 또 종류에 따라 원료 종류에 따라 곡물주와 과일주로 나누는데요. 그 곡물주의 대표가 보리인데 보리를 발효를 시키면 맥주가 되고 또 그 맥주를 증류시키면 위스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양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일주의 대표 주자가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이 되고 그 와인을 증류시키면 브랜디가 됩니다. 브랜디. 그런데 그러면 꼬냑하고 브랜디는 어떤 상관관계냐? 꼬냑은 브랜디의 일종인데요. 꼬냑은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 북쪽에 꼬냑 지방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서양 해안 지방에 보르도 지방이 있는데요. 그 보르도 지방의 바로 북쪽에 꼬냑 지방이 있습니다. 꼬냑 지방. 그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합니다. 꼬냑. 그러니까 세상에 꼬냑은 다 브랜디이지만 반대로 세상의 브랜디가
다 꼬냑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꼬냑을 나폴레옹이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저기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보다는 이제 지나가는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서호의 남서쪽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고요.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의 북쪽변. 그 다음에 지금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나무에 좀 가렸습니다만은 비추고 있는 방향은 북쪽 방향인데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서호 수변무대에서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5월 10일까지 21년 2개월 10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풀코스 완주 횟수는 91회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3회 정도 되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7%에 해당되는 거리인 한 27,0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일평균 훈련 거리는 21년 2개월 10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매일 평균적으로 3.5km씩 달려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21년 2개월 동안 이 석촌호수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23도 정도, 날씨가 포근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저녁 8시 47, 8분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꼭 실현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밑바닥층의 면적이 축구장 크기 면적이고요. 꼭대기층의 면적이 농구장 크기 면적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는 토지값을 제외하고 순수한 건축 공사비만 4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완공되고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시기에 맞춰서 롯데월드타워가 개관을 했으니까 롯데월드타워가 개관한 지는 이제 6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모양은 지필 묵중의 붓 모양입니다.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붓 모양으로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약 75만 톤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는데요. 개인당 체중을 75kg으로 봤을 때 75kg 곱하기 1000만 명 하면 약 75만 톤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한 75만 톤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저녁 8시 49분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외형 저 테두리에 조명이 선명하게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외형이 지필목 중에 붓 모양으로 보이시는지요?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붓 모양으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 75만 톤의 건축물의 무게를 견디려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약 5, 6년 정도 됐었는데요. 기초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 차량이 한 일주일 동안 약 6,000대 정도의 콘크리트 레미콘 차량 6,000대 정도가 일주일 동안 계속 24시간 일주일 동안 총 6,000대의 레미콘 차량이 기초공사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에 쇠말뚝을 박았는데요. 직경 1m, 길이 30m 길이의 쇠말뚝을 108개 정도, 108번뇌 할 때 108개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경이 1m, 길이가 30m 정도 하는 쇠말뚝, 쇠기둥을 약 108개 정도 기초공사에 박아서 집안을 튼튼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축물의 무게, 서울시 전체 인구 1000만 명의 체중을 합산한 무게와 비슷한 75만 톤의 그 무게를 견뎌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은 내진 설계는 진도 강진 한 8의 진도 8이나 9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게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인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나폴레옹 관련해 가지고 나폴레옹의 아까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제목이 나폴레옹 크로싱 더 알프스, 1800년 5월 말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었던 그러한 것을 묘사한 그림, 나폴레옹 크로싱 더 알프스, 즉 한글로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란 제목의 그 그림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나폴레옹이 즐겼던 샹베르땡이라는 와인과 또 꼬냑에 관하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저녁 8시 한 53분 됐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특히 지금 5월 초순에서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계절의 여왕 5월, 또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좋은 계절에 가족 사랑을 실천하시는 뜻깊은 보람찬 행복한 즐거운 5월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호 수변무대 보시면 저 운동하는 달리기 하시는 동호회 회원들 인파가 정말 많습니다.
야, 지금 5월 10일인데도 이렇게 석촌호수 조깅로 보시면 정말 인파들이 많이 모여서 산책 또는 운동을 하는데요. 한여름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한여름에는. 특히 이 석촌호수는 조깅로 동호소 합해서 총 2563m, 대략 2.5km인데요.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가로수가 터널을 이룹니다. 터널. 자, 보시면은 이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양대 벚꽃 명소가 여의도 윤중로와 이곳 잠실 석촌호수인데요. 이 가로수 터널을 이루는 이 나무가 다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 그래서 이 벚꽃이 4월 초순에는 정말 만개 가지고 매년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있는데요. 이 벚꽃나무가 한여름에는 가로수 터널을 이뤄 가지고 실록의 계절 가로수 터널을 이뤄서 2.5km 조깅로 거의 대부분 구간에 걸쳐서 가로수 터널을 이루다 보니까 땡볕, 삼복더위, 불볕더위, 햇볕을 다 대부분 차단해 주니까 한여름에도 떼약볕, 땡볕 걱정 없이 달리기 하거나 산책하거나 걷기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운동하기에 최적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1년 2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5월 10일까지 21년 2개월 10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고요. 생애 최초 풀코스도 마라톤 입문한 지 딱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를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달렸던 게 저의 생애 최초 42.19km 완주였습니다. 자, 정말 달리기 동호인들이 한 30분 정도,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저녁 8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금 바로 보낼게요. 좋은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